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 김태일입니다. 먼저 오늘 도움 주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욱 국립한국교통대 초빙교수,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honor to welcome President Biden, President Yoon, and many distinguished guests to our Pyeongtaek Semiconductor Campus today. Semiconductors are engines of the modern world.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 장비, 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d by uniting our skills and our technological know-how, it allows the production of chips that are critical to both our countries and are essential sectors of our global economy. Because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linchpi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for a region of the world that we seek. So thank you all very much, and President Moon, Yoon, thank you for President Moon, Yoon, thank you for everything you've done so far. Appreciate it.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단독 회담, 이 확대 정상회담 등등 해서 진행이 됐고요. 공동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영식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정상회담인데 상당히 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좀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공동 기자회견도 시간도 한 30분인가요? 좀 지체가 됐는데 그만큼 논의할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년에 2021년 5월에 워싱턴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비록 취임 11일 만에 맞는 그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나름대로 철저하게 또 충분히 준비가 됐던 것 같고 왜 그러면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지연되었는가?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그 입장을 완전하게 좁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게 어떤 것이 핵심 의제였냐면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었는데 미국이 어떤 추가적인 핵 우산, 확장 억제 핵 전략의 변화를 가져준다는 공약을 한국 정부는 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핵 없는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동맹국에 대해서 핵 우산을 더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아서 그 밀고 당기는 과정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또 연장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제 공동 합의문에는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라고 합니다. 재가동하는 데 합의하였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할지는 사실 그 합의문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단지 그 앞으로 미국이 그 필요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네. 주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식별을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한미동맹 차원에서 핵 확장 억지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확답을 바이든 행정부가 주지 않은 상태에서 끝난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 내용 중에 이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경제 안보, 경제하고 안보는 알겠는데 경제 안보를 딱 합쳐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화된 이제 국제 체제에서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전통 안보에서 잘 볼 수 있는 사례지만 서방 세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군사력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경제 제재라는 경제 수단으로 반응을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예상 밖으로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군함도 침몰되었고 많은 장성들이 살해되었고 또 전차 부대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전은 1950년대 6.25 때 북한군이 이제 탱크를 앞세우고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가 지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우크라이나 군의 수비가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전차를 한 번에 파괴시킬 수 있는 제블린이라고 그러죠. 네. 적외선 유도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로 해서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무력화시켰고 그리고 SNS와 전화 그 통신 수단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어디로 진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과 경제력이 안보와 군사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꼭 집어서 요청한 무기가 바로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궁이라는 네네. 대단히 그 발달된 그런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타국의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한 무기를 제3국에 그 국가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그런 요구를 우리 정부가 들어줄 수는 없었죠. 조금 전에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한미 정상이 회담을 하면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한 3개 파트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 그리고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요 내용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이번 2022년 5월에 그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전 네. 워싱턴에서 발표했던 공동 합의문과 거의 치환이 가능할 정도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 그리고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그다음에 원자력 수출 및 그 원자료 개발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겠다. 그다음에 의료 사업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겠다.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네. 굉장히 내용이 겹쳐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의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데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이게 빠졌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 동안의 북미 관계 그리고 그동안의 합의에 구속받지 않고 북한 정부가 스스로 2018년에 미사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폐기한 마당에는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대북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동선언의 유일하게 다른 부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군요. 김진욱 교수님,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해구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코로나도 확산돼 있고 그런데 ICBM 시험 발사라든지 핵실험 가능성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북한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네, 작년에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고 올해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뀌면서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긴장의 수위를 지금 서서히 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엊그저께 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료를 주입한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네. 뭔가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그렇죠. 시점을 맞춰서 이런 걸 이제 지금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기조를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사일, 이 ICBM에 연료를 주입하게 되면 보통 한 2, 3일 정도 이내에 발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연료를 발사를 안 할 취소를 하게 되면 연료를 다시 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지금 정확하게 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방한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이건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글쎄요, 지금 북한이 어떤 정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까지 겹친다면 네. 북한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한미 정상간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따라서 네. 북한의 반응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이제 주목할 점은 한미 정상들께서 전략 자산을 전개하기로 적당한 적기에 적절한 시기란 뜻 아닙니까? 적절한 시기에 전략 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략 자산이 전개됐던 가장 마지막이 2017년입니다. 네네. 17년, 18년 무렵입니다. 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고 그때 굉장히 북한은 뭐 핵실험을 포함해서 ICBM을 발사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도발들을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미가 같이 괌에 있는 이 죽음의 백조, 죽음의 백조라는 전략 폭격기로 전략 폭격기죠. 그렇죠. 그것이 동해상까지 깊숙하게 올라와서 한반도 전체를 전개했던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두세 차례 하면서 이 긴장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 전략 자산이 한미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네. 다시금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남북 관계가 또는 북미 관계가 이렇게 대화로만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여건 좀 우려점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북한 측이 어떤 반응을 내보이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병혁 교수님 한 가지 더 짚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죠. 이걸 제안을 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거에 대한 참여가 있었습니다. 자, 이 IPEF 참여가 갖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자주 들으실 그 형용사, 영어 형용사가 resilient입니다. 이것은 그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한번 무너지더라도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는 튼튼한 그런 복원력이 있는 체제다 이런 말을 또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IPEF를 주창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 정했냐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공정한 무역, 페어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공정하면서도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런 경제 체제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 아시아 회귀 전략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환태평양 경제 그 협력체 TPP를 추진했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보되 더 높은 수준의 자유롭고 공정하면서도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거릴 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 연합 협력체입니다.
작년 10월 그 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이 아이디어를 공표를 했고 미국 정부의 목표는 미국이 이제 그 다음 11월 앞으로 18개월 후에 APEC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의 주최국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의 멤버십도 정하고 출범을 시킨 다음에 그 추동력을 아이펙 그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공고화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한국의 위상은 사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미국이 아이펙 회의를 정상회의를 주최한 2년 후에 한국에서 아이펙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프레임워크의 성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인 파트너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박원석 의원님. 이 IPEF에 대한 이 중국 측 반응이 중요할 텐데 사실상 알려지기로는 이 IPEF가 중국을 좀 견제할 목적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 그런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이게 이제 IPEF의 주 협력 분야가 이제 공급망, 인프라, 첨단 기술 이런 분야들인데 문제는 그 IPEF의 취지에 보면 일종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의 경제적 협력, 특히 아시아 태평양 이 영내에서 이걸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이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경제협의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이제 배타적인 그런 경제협의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중국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이제 경제적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제 이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에서 이제 회의를 갖고서 우리도 참여하기로 선언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경제적 이 긴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무역 의존도도 굉장히 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요소수 사태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사실은 국민들은 요소수가 그때까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대란이 나고 나서 막상 외교부에서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경제 구조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략 물자가 몇 개나 되는 조사를 해봤더니 한 1,400가지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이제 상당 정도의 물자를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과의 향후에 IPEF 가입 이후에 관계를 어떻게 가져나갈 건가. 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물론 우리가 이제 RCEP이라 그래서 네네. 중국이 주도하는 영내 경제 무역 협의체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뭐 미국 주도의 경제 협의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지나치게 이걸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해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은 이에 대해서 긴장하고 견제하고 있는 것 분명하고 네. 과거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를 가지고서 이 한때 한한령이라는 게 발동이 돼서 상당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제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 점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 그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동맹들 간의 경제 협의라는 게 사실은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경제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건데 이렇게 경제 정치 논리가 계속 개입돼서 그게 확대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새로운 종류의 결국에는 냉전 체제로 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방한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차로 했고요. 오늘 정상회담까지 상당히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President, thank you for your incredibly warm welcome. It's wonderful to be back in the Republic of Korea. I'm honored to be making this visit less than 2 weeks since you've been inaugurated. 자, 봉일식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자, 이번 회담 성과와 과제 어떻게 좀 짧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 특히 그 한국의 주요 파트너인 미국과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건 굉장한 도전이었겠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작년 워싱턴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다 수용해 주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이라든지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에 입각한 항해의 자유 보장, 이런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다 이미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중국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합의문에서 이미 기술 분야에 있어서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오픈란 기술,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 핵심 원료, 특히 원자료와 원전 산업의 공동 참여와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준비 기간은 짧았지만 작년에 합의한 한미 간의 공동선언문을 토대로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그런 준비를 하는데 아주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단 기간에 이루어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 안보 협력이 더욱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좀 보시죠.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그리고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내각도 우리 국회와 야당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정말 구두 뒤축이 닳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함 2022년 5월 21일 대통령 윤석열 상담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야 뭐. 예, 됐습니다. 네, 영상이 나가는 사이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영상 보신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서서 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당시에는 후보자였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되기도 했죠. 자, 김진욱 교수님. 사실 보면 민주당 내에는 이 한덕수 총리 부결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며칠 전부터 좀 기류가 그랬고 어제 의원총회도 겹치면서 가결로 의견이 모아졌단 말이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예, 가결까지 가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의원총회를 거의 3시간 이상 해서 네. 그 안에서 찬반 토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치열하게 있었던 것으로 들었고요. 상당히 경론이 벌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은 이제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되셨으니까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총리 후보자 시절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전관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불충분하다, 부적격이다 하는 얘기들은 이미 당내에서 일반화됐었던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새 정부의 첫 총리를 낙마시켜서 이 정부의 발목 잡기 프레임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우려들이 한편으로는 있었고 또 무기력하게 이렇게 우리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적격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가결을 해준다면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심각하게 있었던 거죠. 결론은 이번 그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총리를 인준해 주고 이제부터는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의 시간으로
되돌려주고 이제부터 하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정확하게 묻겠다. 이런 취지로 어제 가결의 당론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제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여야 반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투표수 250표 중 가 208표, 부 36표, 기권 6표로서 국무총리 한덕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정성 있는 협치와 통합의 의지를 실천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하지만 인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경론 끝에 새 정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이렇게 당론을 정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앞서 이제 김진욱 교수는 뭐 새 정부의 발목 잡는 프레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가결로 당론을 정했다 이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가결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도 계속 높아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2시 정도에 그 의총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한번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네. 굉장히 그때까지만 해도 날이 서 있었거든요.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탓이다.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라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시면서 네. 마지막 멘트에는 우리가 당원과 국민의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의 부결처럼 느껴지는 메시지를 좀 내셨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결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겠다. 아무리 여론의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당내 지도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될 거라고 내다봤던 것은 바로 지금 그 선거 전선에 있는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후보자들 가운데서 가장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크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나서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심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분들은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차일피일 미루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후보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설령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송영길 후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이런 기류들을 못 느끼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런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역시도 당연히 앞선 선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를 부결시켜버렸을 때 오는 후폭풍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차저차 좀 긴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인준이 결과적으로 가결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철 교수님. 네. 어제는 어쨌든 이제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누가 찬성을 했는지 누가 반대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표를 계산해 보니까 뭐 불참, 뭐 반대, 그다음에 기권 등등 해서 이탈표가 한 60여 표 정도 나왔거든요. 이 표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냥 싫다는 거죠. 싫다는 거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자존심의 상처를 받기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결을 해야 된다라고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부결을 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부결시켰으니까 우리의 힘을 보여줬어라는 자기만족 그러한 것밖에 얻지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는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것 같아라는 여론은 이게 더 높았어요. 근데 하지만 새 정부가 지금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 그 총리를 부결시켜 이거는 너무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적인 정서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좀 인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 라는 여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한 여론에 반대해서
부결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큰 모험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결하고 싶어 했지만 그래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가결로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위해서 네. 참은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김수 총장님. 그런데 이제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에 대한 여론이 좀 높았고 반대로 봤을 때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가결시킬 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반발도 많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반발이 생기고 저렇게 해도 반발이 생기고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있어 초반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적이 거의 없고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후퇴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법에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공세를 취했기 때문에 이 공세를 취한 마당에 끝까지 공세를 취해야 하나 지금 이게 마땅치 않은 겁니다. 선거가 막상 오니까 이게 이제 좀 무리한 힘을 썼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 오고 있고 국민들이 새 정부의 나름대로의 어떤 좀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비판할 건 비판하라 이런 이제 여론이 더 다수의 여론이고 그걸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결국은 타협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명 야당의 투쟁 노선으로 갈 것인가 건설적인 협조 또는 협치 야당으로 갈 것인가 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거죠. 앞으로 이제 이 선거가 지나고 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로 보면 말은 협치하자 그러지만 나머지 모든 행동은 협치를 거부하게끔 조치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주당은 선거라는 걸의 어떤 일시적인 잠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제 본회의는 뭐 어떤 여야 합심을 해서 가결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김두수 총장이 얘기했던 협치라는 단어가 빵 부상을 해요. 근데 저희 패널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는데 좀 우세한데 그러면 이런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치에 대해서 물꼬를 텄다라고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양보를 했다, 대외적으로. 명분을 그렇게 세울 텐데 어쨌든 뭐 속사정이야. 앞서 다 말씀을 하셨듯이 선거가 워낙에 임박해 있고 자칫하면 역풍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그게 반영이 돼서 이제 가결을 시켰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 쪽에서는 이른바 이제 손바닥을 어떻게 마주칠 건지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 정호영 후보자 임명이 안 된 채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반응은 자진 사퇴하지 않겠나라는 반응인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뭐 지켜봐야죠. 정말 자진 사퇴를 하는지. 정호영 후보자 또한 부적격하다고 국민적으로 거의 검증이 끝난 그런 후보자인데 만에 하나라도 정호영 후보자를 그냥 임명한다면 이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뒤통수 맞았다.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반발 이런 것도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과정에서 좀 드는 생각은 이게 민주당의 그 일종의 이제 전략적 난맥상, 네. 또 전략의 실패,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이렇게 궁지에 몰린 선택이나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검수완박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기하면서까지 검증을 별렀는데 거기서 너무 큰 실수들이 나오고 제대로 검증이 안 되면서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되니까 바로 내일 모레 본회의 잡자 이래가지고 총리 인준 표결에 붙였는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부적격이었다면 저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즉시 그걸 가지고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설픈 뭐 연계 전략 비슷한 걸 가져가다가 결국 이제 여론이 악화되고 또 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제 결국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국회에 170석이 넘는 그런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그 대여 투쟁을 대정부 투쟁을 강하게 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야당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국회 제1당으로서 일종의 이제 책임 있는 협치를 주도하면서 이른바 이제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할 건지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뭐 대선 패배의 후유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168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서 어떤 야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건지에 대한 전략 방향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이번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상당히 많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약간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이 한덕수 총리 임명 이제 되면서 이제 관심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거치 문제잖아요.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이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좋든 싫든 양보를 하게 된 것이고 네. 실제로 협치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좀 거치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양보를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것을 뭐 연계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의견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국민 여론 역시도 정호영 후보자만큼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단호한 태도를 좀 보여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고 네.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서 민주당이 통큰 양보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잘못된 인선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다른 분들을 물색해가지고 더 좋은 인물들을 국민들께 소개하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거치도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과연 결론이 좀 어떤 쪽으로 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호영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의 임명 불가 대상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임명 이후에 이 추경안을 위한 예결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딱 맞닥뜨렸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그것만 좀 당부드립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이요? 네. 저는 끝난 권력이니까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범죄가 있으면 범죄를 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유우성 씨는 어땠을까요? 유호성 씨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그분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분도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피해를 입고 말고를 물은 게 아니라 어땠을 것 같냐는 걸 여쭙는데요. 좀 개인 감상을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뭐 개인 감상에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게 어떤 장면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김진욱 교수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본 장면이요. 네. 국회 예결위장 모습인가요? 인사청문회 모습인가요? 예, 어제 엊그저께 예결위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인사청문 때나 혹은 법사위 위원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질의가 좀 더 깊이 있는 질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두수 총장님,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어쨌든 예결이라는 게 이제 추경안 심사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뭐 수사할 거냐 이런 질문, 유우성 씨 사건 어떻게 보느냐 이것들 좀 너무 이거 가지고 설전하는 자리가 아닌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해요.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결위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마음속에
한동훈 장관의 부적격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미련을 못 버려서 추가 질문을 한 건데 이게 15분 내내 이제 저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예결위에 법무부가 앞으로 어떤 예산을 쓰고 그렇죠. 그것에 어떤 인원을 배치해서 그 우리의 뭐 정의를 구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택적 정의나 이런 것들의 기존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당분간 약간의 민주당에 있어서 이런 그 청문회 후속적 이런 그 약간의 여운 이런 게 남아 있는 그런 뭐 후과라고 할까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장성철 교수님, 그럼 반대로요. 뭐 물론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것도 좀 비판을 받긴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내놨어요. 이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를 잘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의원의 좀 감정적인 질문에도 그렇게 뭐 격양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러진 않고 좀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를 잘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예결위장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요. 그렇게 저는 이색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또 재작년에 있었던 뭐 박범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쪽 계열의 의원들은 저런 질문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뭐 예결위장이라고 해서 뭐 예산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저기서도 분명히 현안과 관련된 문제는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고민정 의원의 저런 질문이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의 유효타가 됐느냐 아니면 정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곤란하게 했느냐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고민정 의원의 질문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참 차분하게 말을 잘하네 그런 인상만 준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엔 저런 질문 자체가 민주당이나 고민정 의원에게는 마이너스 효과만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예산하고 누구를 공경에 빠뜨리고 곤란스러운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게 지금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요즘 세간이 계속 화제가 돼요. 뭐 보니까 동영상이 뭐 100만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어가는 뭐 동영상도 있다고 하고 이걸 보고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한동훈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한동훈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 오르기 전부터 민주당에서 낙마 대상 1호로 지목을 했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야당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검증을 별렀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화제성이 많아졌고요. 물론 그 이전에 검사장 시절에도 또 이 검언 유착 사건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들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검증을 잘했다면 그로 인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혹은 준비가 덜 된 모습이나 혹은 자질과 어쨌든 도덕성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잘 드러냈다면 모르겠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고 자리를 깔아주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 뒤로 이제 장관이 된 뒤에도 한동훈 후보자의 국회에서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자 스스로도 이게 너무 도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앞으로 정치를 할지 뭘 할지 본인의 향후에 전망을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니까 본인의 그 어떤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겠죠. 그러나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균형감을 가지고 또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국민의 관심사는 감사하고 또 그런 일이긴 하지만 또 그에 너무 도취된다면 사실은 지금 동시에 국민들은 한동훈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아직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 보면 검찰총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아무런 인사 협의도 없이 그리고 검찰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굉장히 독단적인 모습으로 더군다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을 요직에 앉혀서
굉장한 지금 우려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자가 그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정말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법무행정을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의 관심은 저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어제 질의까지를 포함해서 좀 되돌아봐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어제 질의도 보고 있으면은 약간 오문현답 느낌이잖아요. 국민들 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김재설 위원장님, 소위 뭐 팬덤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가 법무행정이라는 한동훈 장관의 본연의 업무에 글쎄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의문들도 나오긴 해요. 그 사실 이제 정치인들에게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약이 될 때보다는 독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봤죠. 우리 지난 그 문재인 정부 5년, 그다음에 지금의 민주당이 망가져가는데 결정적으로 일조를 했던 것이 저는 이런 친문 강성 지지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사실은 어떤 수행 능력이라든지 국정운영 능력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강성 지지층들에 이끌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팬덤에 이끌려가는 모습은 뭐 당연히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높게 받았던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관심 많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2019년에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되는 때부터 이후에 뭐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을 거치면서 어떤 정쟁의 핵심적인 부처로서 자꾸 법무부라는 곳이 집중되고 관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아직까지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장관 역시도 어떤 정쟁의 중심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무위원으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정쟁의 핵심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발언으로 자꾸 우리가 비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안정이 되고 모든 내각이 구성이 잘 되고 국무위원들이 다 갖춰진다 그러면 그리고 법무부의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많은 스포트라인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반에 과거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 때 많이 없어진 부처들을 다시 신설하기도 하고 검수완박으로 인해 미비될 수 있는 수사권을 보강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다소 정치적으로는 초반에 부딪힐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국무위원으로서 각 이 법무부라고 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거기에 수반으로서 저는 이제 앞에 행정 업무를 보다 이렇게 진척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어떤 정쟁의 핵심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자꾸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금의 어떤 팬덤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소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후보님 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범죄행위입니다. 저 앞으로 가셔야 찍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세요. 범죄행위라고 다 책임지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싫어하는 좋아하는 바로 나중에 자, 누구야? 맞았어. 경찰! 이재명! 자, 여야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보들 그리고 당 지도부들 전국 각지에서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김두수 총장님. 이 가운데 지금 인천 개항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방금 영상 본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 끊이지 않아요. 뭐 유세 도중에 위에서 뭐 철제 그릇이 막 떨어지고 막 욕설도 나오고 상당히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민주주의에서 꽃은 선거인데 이 선거의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정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선거 테러에 가까운데 이런 현상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아무리 뭐 지지 여부를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말을 경청하고 들어야 하는데 뭔가 이게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만약에 이제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감정을 격하게 해서 특정 그 후보를
일종의 약간 악마하고 그에 대한 미운 감정을 그냥 그걸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이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욕설을 한다든가 저렇게 행동으로 뭔가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언론이나 이런 정치 환경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약간 심하게 야당 이런 데서 심하게 공격하니까 일종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도피해서 출마한 것처럼 뭐 이렇게 막 몰아가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여당이 좀 심한 이 뭐랄까요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좀 이 여당에서도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유세 현장 보면 어쨌든 유세 현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들도 민심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 가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오늘 뭐 여론조사 발표됐는데 STI 조사인가요? 결과 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오차 범위의 접전이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지역은 인천 계양을이고 민주당에서도 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선거가 과열될수록 어떤 말이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행동이 거칠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입을 가지고 말로써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선거 절차도 역시 그렇습니다. 선거에서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선거 활동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고 또 반면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욕설이거나 혹은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 개항을 같은 경우에 특히 개항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불과 한 석 달 전에 있었던 대선의 뭐 후반전 또는 2라운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야가 맞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이재명 후보의 그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그걸 가지고 좀 네거티브를 좀 세게 하는 심지어는 지난 2월 달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사무실 앞에 나무를 가지를 치게 했던 것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위해서 미리 다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상대 후보의 공격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내가 정말 내가 했던 행위들,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행위들조차도 내가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라고 느낄 수 있는 소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틀 연속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희 광주 지역 후보자들의 후보 현수막이 고의로 이제 훼손된 정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이런 것에도 굴하지 않고 호남, 특히 광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제가 어제 자정에 고속버스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훼손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다시 달아서 우리가 의지의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국민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이 현수막을 복구하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 보셨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당대표가 이 후보 현수막 훼손됐다고 그 지역 찾아서 복구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아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대표가 저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호남과 광주를 향한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진정성을 좀 보여주고 싶어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또 상징적인 의미로 당대표까지 와가지고 이 훼손된 현수막을 이런 식으로 다시 다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께서 좀 인정을 해달라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훼손을 계속을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와가지고 다시 새로운 현수막을 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준 것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뭐 철제 뭐 그릇 같은 거를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현수막을 좀 훼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선거 방해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저런 행동 등을 하셨겠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러한 민주주의의 꽃 선거 행위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지지하든 내가 지지하지 않든 그 상대방이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시민 의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지역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지지 정당을 떠나서 상대 후보가 어떠한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거나 정책을 발표할 때는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역 외에도 지금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를 보면요. 그런데 쟁점이 하나 떠올랐는데 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과거 KT 근무 당시에 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김은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2019년 검찰에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이때 뭐 지인을 추천했다라는 진술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김은혜 후보 측 그 이후에 이제 추천한 건 사실이지만 추천한 A 씨가 실제로 채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뭐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걸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의혹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은혜 후보 역시도 분명하게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결국 이제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그 추천을 했다고 하는 그 분이 실제로는 뭐 채용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기는 그 밖에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거는 그냥 부탁을 한 정도다라고 했고 실제로 결과도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거나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은혜 후보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사실관계가 분명히 증명해낼 것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선거 과정 속에서는 이 공정 문제라든지 채용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두수 총장님,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선거와 쟁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뭐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던데. 예, 지금 김은혜 후보가 간훈 토론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와 또 입장을 뭐 성명을 낼 때나 지금 각각 지금 3번 이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추천을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 불합격돼 있던 사람이 이제 합격으로 돌아섰고요. 최종적으로는 채용이 되지 않았지만 뭐 자격이 미달하면 떨어뜨려 좋다라고 말한 거는 일반적으로 청탁을 할 때 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업 청탁을 할 때 하는 말을 해서 최종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뭐 청탁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논리도 이상하고요. 네. 지금 문제는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그런 그 대변인이나 몇몇 의원에 대해서 또 이게 고소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속 말을 바꾸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고 허위 사실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누가 봐도 다 알고 수사 기록에 남아 있는데도 그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박원순 의원님,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보니까 경기 지역에서 김은혜 후보가 지금 김동연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앞서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김은혜 후보의 취업 청탁 의혹 이번 선거에 큰 쟁점이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탁을 했다. 그게 검찰 조서를 포함한 수사 기록에 나와요. 다만 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중간에 떨어졌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어쨌든 김은혜 전무의 이 부탁에 의해서 합격 처리가 중간에 한번 됐었지 않습니까? 청탁하고 추천하고 같은 얘기일까요? 그게 다른 얘기일까요, 과연? 이런 어떤 공공기관의 채용이나 취업에 있어서. 근데 그조차도 본인이 또 부인을 했어요. 관원 토론에 나와서 그런 적이 아예 없다.
명백히 수사 기록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어떤 신뢰성, 공직 후보자로서의 진실성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이게 지금 특히나 이 공정이라는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가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에 있어서의 공정, 채용 비리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때문에 이 사안이 처음에 김은혜 후보가 딱 잡아떼면서 본인은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봤을지는 모르겠으나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되고 언론의 추가 취재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게다가 약간 적반하장격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어쨌든 이 사법적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김은혜 후보가 오히려 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대응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건 선거 막판까지 큰 쟁점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 선거가 뭐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초박빙 상태에 들어가 있고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상태인데 이 정도의 의혹이나 또 이 정도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라면 선거 막판에 최대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대수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무소속 강영석 후보 여론조사 보니까 뭐 한 5%, 6%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던데 어쨌든 경기 지역에서는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막판 변수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강용석 후보가 5, 6% 정도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막판으로 갈수록 표는 집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후보에게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지금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언제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내지는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막판에 가면 당선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긍정적인 영향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강영석 후보가 뭐 5%에서 10% 정도의 지지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꽤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를 들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공식적으로 강영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됐을 때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강영석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봤을 때 사실은 중도층 입장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영석 후보가 몇 %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중도층에서 그 이상의 표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저력이 있다. 내지는 김은혜 후보가 가지는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게 되면 저는 결과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방선거 열기 앞으로 더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늘 정상회담을 한 한미 정상 잠시 후에 이 환영 만찬을 갔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for all the time you gave me today, particularly our private conversations, and the incredible hospitality and welcome we've received. I'm honored to be able to meet you so early in your tenure, and it's a pleasure to get you know personally. I'm delighted to be back in your beautiful country and at a time when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never been stronger, more vibrant, or I might add, more vital. So thank you again, Mr. President, for your warm welcome, for you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our alliance, and for expanding our global partnership. I look forward to years to come. 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잠시 후에 장소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서 환영 만찬을 갖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황지연 기자와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제일 가장 국민들 관심이요.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때
질 바이든 여사가 같이 오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양국 정상 내외가 만나는 모습은 볼 수는 없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이 만찬장에는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네.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 나오나요? 만찬장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만찬장 앞에 있는 동문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하는데요. 네. 그 동문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하는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하고 김건희 여사는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찬장 공식 내빈으로 참석하지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사 정도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환영합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는 건네고 실제로 만찬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는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두 분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박물관 내부 화면인데 이 내부가 아닌 외부의 이제 문을 게이트를 통과할 때 만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만찬 행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 보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국빈 만찬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용산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만찬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국빈 만찬을 한 경우가 또 있었나요? 네, 한 10년 전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두 차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2010년에 G20 정상회의 공식 메인 만찬을 여기서 한 적이 있고요. 네네. 2012년에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때라는 겁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때 참모들이 많이 대통령실에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보실이 그런데요. 네. 이런 박물관에서 했던 만찬에 대한 좋은 기억,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숙소를 나와서 이 만찬이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직 중앙박물관에는 도착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 환영 행사를 위한 이런 인원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국빈 만찬을 하면 왜 만찬주는 뭘로 하느냐, 이런 메뉴는 뭐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하잖아요. 혹시 알려진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만찬 메뉴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징적인 조화하면 또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팔도에서 나온 나물로 만든 비빔밥이 메인 이제 식사고요. 그리고 또 미국산 소고기를 활용한 이 스테이크가 나오고 그리고 이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이제 고령이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을 위해 매실차를 준비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곁들일 이 술과 관련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전통 이제 오미자로 만든 우리나라 술과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와인 산지죠 나파밸리에서 나온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그렇게 한미의 조화를 좀 가장 많이 신경 썼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환영 만찬에 어떤 인사들이 또 함께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또 알려진 부분은 어떤 인사들이 좀 함께 하나요? 네, 한미 총 합쳐서 80여 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좀 정치권 인사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일단 여당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장 이런 이제 수뇌부들이 참석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이렇게 8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만찬을 하고 지금 식순과 관련해서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제 이 전통 도열병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 도열병들이 줄을 맞춰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으시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하면 양국 국가가 연주됩니다. 미국 국가를 먼저 하고 애국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배 제의는 윤 대통령이 먼저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만찬장으로 출발하는 왼쪽 모습, 조금 전에 이제 만찬장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재생이 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이 시각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습, 이 바이든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곳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네. 한 뭐 잠시 뒤면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뭐 저기는 이제 막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쭉 가니까. 그러면 한 5분, 6분이면 거의 도착하는 거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이제 용산구에 위치해 있고 뭐 차량으로 전혀 통제 때문에 이제 혼잡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5분 정도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자, 지금 화면 우측에 이제 도열병이 쭉 이제 돼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저 레드카펫을 밟고 쭉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저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해서 내리는 바깥의 문에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례성의 원칙해서 이제 이 상대국에 이 영부인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같이 이제 걸어가면 조금 이제 비례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 입구에서 인사만 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빠지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황재현 기자가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 출입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국빈 방문이 왔을 때 이제 양국 정상 간 만찬 회동이 이뤄지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뭐 이번 지금 이제 정식적인 이제 국빈 자격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온 것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실은 국빈급의 대우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밝혔고요. 만찬에서 굉장히 이제 그 분위기가 양국에서 화기애애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배 제의를 때 양국의 화합을 강조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 110분간의 한미 네. 정상회담을 마쳤기 때문에 양 정상이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금 더 우애를 다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당초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좀 오래 길게 그렇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양 정상들 모두 좀 시장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상당히 이 만찬 분위기도 상당히 좀 달아오지 않을까, 네. 달아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을 했고 그런데 뭐 삼성 방문하고 굉장히 늦은 시간에 호텔로 복귀했고 오늘 오찬도 양 정상이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와서 1박 2일 만에 첫 이제 같이 하는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이 화기애애한 모습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이 어떤 뭐 이런 공식 자리가 아닌 저런 이제 사적인 그리고 만찬 자리 이런 데서의 이 뭐 스킨십도 굉장히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더 한미 동맹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에 만찬장 내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한 80여 명 들어가는 자리라고 하니까 테이블당 뭐 한 10분 정도 앉는다 그러면 테이블이 한 8개 정도, 9개 정도 놓일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제가 화면으로 보기에는 이곳이 상설 정시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떤 밀폐된 전시관이 아니라 중앙박물관의 로비 격을 하는 그런 큰 공간에 지금 만찬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관 안이라고 이제 했을 때는 조금 좁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박물관이. 그래서 좀 로비 격인 그런 곳에 마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좀 바쁘게 분주하게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장소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내부 모습을 보니까 이런 전시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만찬이 끝난 다음에 양국 정상이 이런 우리 국내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람하는 뭐 이런 기회도 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2010년과 12년 때 만찬 때 문화재 관람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알려지기로는 신라 금관을 이 바이든 대통령이 관람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현재 공식 식순에는 그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뭐 비공식 일정일 수도 있고요. 워낙 또 즉흥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 그렇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박물관까지 왔기 때문에 또 국보를 이렇게 관람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측에서는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각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5분, 6분 전에 숙소를 출발을 해서 만찬이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출발을 한 모습은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아직은 박물관 내부에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황지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문 바깥에서, 정문 바깥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이러하는 과정이 있는지는 지금은 확인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만찬장 내부로는 아직은 진입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이제 만찬장 주변에 기자들이 곳곳에 뭐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통제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정해진 공식 이 취재 기자만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뭐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있었는데 오늘 이 만찬이 마지막 일정인 거죠? 네, 오늘은 마지막 일정이고요. 내일은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기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오산 공군기지 쪽에서 안보 일정을 하는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만찬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자, 이 한미 정상 간의 만찬 소식은 이어지는 MBN 종합뉴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